연준이 쓰는 칼은 옛날에 비해서 6배, 7배의 위력을 내요. 예를 들어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합니다 하는 순간 7번을 반영해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금리 인하 해볼까? 라고 하니까 막 시장 금리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이거를 이용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는 부글부글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까. 시장이 연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연준도 시장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려는 면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는 보험적 인하의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벌써 2달이 훅 지나가고 있죠. 근데 올해처럼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페드가 어쨌든 금리는 분명히 몇 차례든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몇 년 만에 있는 일이고, 또 11월 초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환경과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리스트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서장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참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할 것 같아요, 그죠? 예,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미국 대선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들 이런 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네. 예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트럼프가 왔을 때 금융시장의 반응, 또 페드의 입장,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저도 이게 물론 어떻게 대선 구도가 어떻게 갈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냥 유력하다고 하는 게 이제 바이든 트럼프 구도가 그거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예.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이게 이슈인데 그건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저는 그냥 과거의 경험을 갖고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당시에 금융시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때 기억나는 건 딱 하나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트위터 보느라 되게 고생했다는 거. 맞아요. 예. 이게 어떤 오피셜한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트위터로 툭툭 올라오는데 나 언론 안 믿어. 내가 직접 할 거야.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오피셜한 뉴스로 올라올 때는요. 이게 어느 정도 정제된 팩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위터로 올라오면 뭐지? 이 느낌이 일단 크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여담이나 다름없고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돌아보는 거죠. 예. 16년도였습니다. 16년도 아마 11월 9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었던 힐러리하고 붙었었잖아요.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었던 정책 공약들이 굉장히 급진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 때리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게 되는데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의장이 옐런 의장이었거든요. 지금 네. 재무장관. 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선 토론에 나와서 자넷 옐런 의장은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힐러리 후보를 밀어주려고 금리를 이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힐러리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나오면 파이어다. 이런 얘기를 이번에 또 자른다며 또. 그래서 파월 의장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면 이거는 현 정부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니까 파월 의장 같은 사람 난 자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형태의 비난들도 되게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정책들이 워낙에 급진적이다 보니까 만약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2016년도 11월 9일 날 아침에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출구 조사 결과인지 나왔는데 힐러리 후보 당선 확률이 92%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완전 망신 엄청 망신당했죠. 근데 이제 대선 구도가 이제 개표를 하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기억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그때 10시 넘어서 이제 주식시장이 시작하는데 선물시장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가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독특했던 게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 새벽까지 있었으니까요. 자료 만들어야 돼서 마켓 리서치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 생각에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선물 시장에서 낙폭이 막 줄더라고요. 네. 막 줄어들다가 양전환하더라고요. 플러스로. 그런 다음에 그날 하루에 2%가 넘게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다. 다우, S&P, 나스닥이 동시에 올랐거든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나스닥만 올라가는 거는 그냥 통화 사이드에서 금리를 낮춰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다 동시에 뛰고 그 다음에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잠깐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네. 나서요. 차트 하나 잠깐 보시죠. 이게 S&P 500 지수하고 미국 10년 금리 추이입니다. 미국 10년짜리가 저렇게 올랐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이게 11월 9일 날 그때 분위기거든요. 네. 중간에 움푹 들어가다가 S&P 500 지수가요. 그러다가 확 위로 던져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끝도 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바닥까지 내려왔었던 금리가요. 실제로 요때가 미국 10년 금리의 히스토리컬 저점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이제 요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때 요 밑으로 잠깐 내려간 적이 그렇죠. 있었지. 이때가 1.3인가 4로 가장 낮았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위로 확 던져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블업이 됐네요. 네. 2.6까지. 채권 시장 패닉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이렇게 뛰고 하니까 네.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긴 그리진 않았지만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날 하루가 저도 개인적으로 마켓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산 시장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 보시면은요. 네.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17년에 했거든요. 네.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 현금이 남게 됩니다. 네. 근데 잉여 현금이 나오면 이제 공화당의 주장은 그거죠. 남은 잉여 현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거고 설비 투자를 하면 고용이 창출이 될 거고 고용이 창출이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히려 세금이 더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이 더 거치게 되면은 여기 법인세 인하해 주는 것보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세금이 더 거치니까 이러면 재정 적자 해소가 된다. 이런 이제 히스토리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법인세 인하를 과감하게 해줘요. 그게 뭐 전통적인 감세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재밌는 게 법인세 인하를 해줬는데 그걸로 설비 투자를 늘린 게 아니라 주식을 사버리죠.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해줬죠.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다가 그렇죠. 소각까지 붙여야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뿐만 아니라 배당을 해주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지 않습니까? 주가만 오르죠. 그럼 이게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그래서 이제 17년도 18년도로 넘어가면서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 재정 적자가 그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커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주가가 더욱더 부스트업이 되지 않냐.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지금 또 법인세 인하 얘기가 또 나오니까요. 근데 부스트업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재정 적자를 갖다가 심각하게 건드려 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은 다른 문제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법인세 인하하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을 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관세 전쟁, 관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요 무역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세 인하한 것만큼 해외에서부터 세금 떼우는 거죠. 사실 이걸로 이렇게 관세를 많이 때리지도 못한 건데 네. 이때부터 이제 관세 분쟁이 시작이 됐고 중국을 갖다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어느 한 국가를 관세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보복 관세가 같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18년도 한 해 내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었고 그때 이머징 시장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18년도에는. 네. 근데 그럼 이게 무역에서 이제 관세 분쟁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어지느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는 캠페인에는 60%까지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중 관세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는 얘기가 EU한테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유럽한테. 이거 되게 동맹국에도 이만큼의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관세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때하고 다른 건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는 고스란히 그만큼이 물가가 오르죠. 그렇죠.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요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억나는 게 뭐냐면 멕시코하고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장벽 세우자는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을 없애야 된다. 예. 이민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멕시코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민을 제한한 트럼프 후보가 되자마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이민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직후에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을 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걸로 이제 임금 상승을 많이 막아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임금이 안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덜 올라가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누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렌트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주거의 불안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도 인플레이션 자극하네요. 그렇죠. 이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었을 때는요. 이민이 너무 많이 늘어났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이민에 대한 이슈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이거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이민부터 딱 제한을 하겠다. 이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이제 머뭇머뭇하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민에 대한 제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민에 대한 제한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임금 상승률을 많이 눌러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민에 대한 제한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임금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잖아요. 네네. 이민자들, 그렇죠. 일용 노동자들도 있고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줄면 백인이라든지 미국의 뭐 미국 원래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대체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돈을 더 받아요. 네네. 저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도 많아서 네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스틸 저소득자라서 이 사람들 임금 오르는 건 대부분 다 소비로 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요. 임금 상승률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제일 핵심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시면은 렌트비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렌트비보다 저는 더 많이 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슈퍼코어지 않습니까? 렌트비 같은 것도 다 제외하고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그다음에 렌트비 제외하고 남은 서비스 종 업종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겁니다. 네. 이게 다시 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업의 물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재료비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에는 인건비예요.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가 잘 안 빠지게 되면은 네. 서비스업 사이드에서의 물가 안정이 조금은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이라고 쓰고 이민 제한이라고 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안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세더라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나토가 지금처럼 방위비 분담 같은 걸 안 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뭐 러시아하고의 분쟁도 용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하에 있었던 이 프렌드십이죠. 국가 간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각계 전투로 가자는 얘기가 그렇죠. 되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소소한 지정학적인 분쟁들이 종종 일어나게 만드는. 지금도 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불안한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자잘한 분쟁들이 종종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에 마찬가지로 공급망의 불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적었죠. 첫 번째는 법인세 인하라고 적고서 이때 재정 적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관세하고 인플레이션, 이민하고 인플레이션, 안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17년도, 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의 다른 건 뭐냐면 그때보다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1번, 그 다음에 그때보다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네. 게 2번입니다. 그러면 17년도, 18년도하고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그때하고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기는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9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네네. 그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고 네네.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서 네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일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참고로 해서 물론 그때 당시 잠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16년도에 모니터링 할 때 많이 썼던 지표가 멕시코 페소와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민의 제한이 들어가게 됐었을 때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송금을 해주는 게 그렇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게 달러 페소와 환율 추이입니다.
이 16년도 1월 달부터 그렸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가 16년도 요때거든요. 예. 보시면 환율이 치솟죠. 이게 페소 약세예요. 그래서 이때 멕시코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의 신흥국가 통화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내 페소화가 좀 고전을 하고 요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IRA 같은 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인근 지역에다 공급망을 확대하게 되면서 멕시코가 그 수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려와요. 야, 저거 사자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페소화 채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면 페소화 채권 사자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때 무슨 멕시코 석유공사 그런 거. 네네. 그죠? 저 페맥스였나요? 네, 페맥스. 예. 네. 그게 이제 저기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 환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때 이 코로나 직후에 21년도 요때요.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요때가 우리나라 원달러가 1,080원이었습니다. 야, 그게 따따블 먹은 거네 저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30원이잖아요. 1330원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때 페소화가 오히려 달러 대비 강세죠. 그러니까. 원화는 20% 빠졌는데 페소화는 달러 대비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얼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네. 이때 당시에 페소화가 1페소에 55원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 80원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예. 진짜 네. 그러니까 아깝다. 저거 샀어야 결국에는 되는데. 그렇죠. 이제 채권에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나오는 수익하고 그다음에 환차익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야, 저 채권도 그때 금리도 굉장히 많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기억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도 이게 유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대선 윤곽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어떤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이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페소 환율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민감하게 16년도처럼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런 네. 힌트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어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권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워낙 경제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는 국가들이 분명히 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네. 야, 지금이라도 미국 시장 사야 된다. 네. 미국엔 대안이 없다. 네네.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일본도 오르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이 완전히 슈퍼. 그죠? 네. 이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이 역대 가장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가장 강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AI라든지 이런 쪽에 또 버블이 좀 끼고 있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미국 시장 독주 현상은 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주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나보면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보다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탄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잠깐 한번 쓰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어떤 경제가 있을 때 그 경제를 둘러싼 환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 나라의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성장과 금리를 바라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성장이 센데 금리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 경제가 주저앉게 됩니다. 이 금리의 그렇죠. 부담을 성장이 감당을 못 하니까요. 예.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게 오르게 되면은 예.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이 성장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미국의 성장이라는 게 있고요. 넌 US, 미국 이외 국가들의 성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성장은 되게 탄탄한데 미국 이외 지역의 성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요걸 하나 가정을 하고요. 그럼 금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금리와 넌 US의 금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성장은 국가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금리는 전 세계가 미국 금리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게 참고로 하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미국 금리 에브리데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FOMC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일반인들도 다 보시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저만 유일하대요,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저만 봤었는데 진짜 이 채권하는 사람들만 봤는데 와 지금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럼 미국에서는 한국 금리를 볼까? 안 보죠.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장은 국가별로 다른데요. 금리는 미국 금리로 천하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는 뭘 보면서 결정을 하냐면 연준은 미국 경제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미국 경제 진도가 워낙 빠르니까 금리를 세게 가져가죠. 그러면 이 센 금리의 영향을 non-US 국가들의 약한 성장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non-US 국가는 그러니까 미국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성장에 딱 걸맞는 금리를 데려가고 있는 건데 미국 이외에 있는 국가들은 과도한 금리에 눌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성장에 떡고물을 갖다가 제대로 맞는 그렇게 해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정도가 버텨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겠죠. 그래서 신흥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미국의 동맹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모습들, 일본 같은 데 뭐 그런 케이스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멕시코 같은 경우도 뜨겁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성장과 금리라는 게 전 세계적인 성장은 미국 성장과 미국 이외 지역의 성장인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미국의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마치 그거예요. 저처럼 이제 수포자가 있는데 저기 전 세계 수학 1등이 있다고 해보죠. 같은 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저기 수학 영재만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진도 나가면 수포자는 죽는 거잖아요. 수학 정석 나가는데 그런 거죠. 자, 집합 다 알지? 수열 다 알지? 하면서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가요. 그 다음에 자, 내일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끝내버리면 그 수학 영지야 다 따라가겠지만 저 같은 수포자는 그냥 좌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전 세계를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영재를 미국이라는 수학 영재 대를 타겟팅을 하니까 이게 이 수포자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첫 번째 이 구도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이 미국의 성장이 탄탄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한 거니까 금리하고의 연관관계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본원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본원적인 부분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서 11년도로 돌아가 보면 이때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럽에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이 재정 위기를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풀어주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은요, 과거 이제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겪고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될 텐데 성장을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와가지고 이 성장을 갖다가 좀 먹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트리셰라는 사람이 총재였거든요. 맞아요. 트리셰 다음에 드라기였고 드라기 다음에 지금의 라가르드입니다. 근데 트리셰 총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아직 성장은 저조하지만 미래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인플레이션에 싹 붙어 자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 기준금리를 올려요. 두 차례 인상하거든요. 근데 그 두 번 올린 게 유럽 경제인 치명타였죠. 그러니까 유럽은 긴축으로 갔고요. 미국은 돈을 푸는 쪽으로 간 겁니다. 2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근데 그 갈림길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1월 1일 날을 100으로 해서 본 겁니다. 유럽의 대표 지수 중에 하나가 스톡스 5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유로스탁스 50 지수. 빨간색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100으로 해서 똑같이 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선이 여기 유럽 기준금리입니다. 유럽이 2011년도 그 위기 한복판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두 번 올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폭을 보시면 미국은 이렇게 달려가죠. 유럽은 으아 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왔었을 때 실제로 유럽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난 십몇 년을 봤었을 땐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트리셰의 실수가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불을 붙이면서 끌어올리게 되고 한쪽에서는 긴축을 하면서 성장을 억제시키니까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더 많은 자본이 밀려들게 되고 그럼 미국은 이렇게 밀어올리는 모습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이 왕따를 당하면서 미국 경제가 되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 둘의 극명한 갈림길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때 당시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은 돈 풀기의 대명사인 버냉키가 있었던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 오스테러티라고 하죠. 그 긴축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트리셰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트리셰의 실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는 게 저렇게 그렇죠. 대륙을 그냥 움직여 버리는군요. 그러면 돈을 푸는 곳과 긴축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런 구도가 최근에 나타나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잠깐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을 잠깐 생각해 보죠. 이 중국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얼마 전만 해도 돈을 푼다라기보다는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그렇게 막 돈 풀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려도 전면적인 돈 풀기에 지원을 나서는 게 아니라 되게 선별적으로만 돈을 풀면서 소극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 돈 풀기를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미국은 코로나 직후에 어마어마한 돈 풀기 진짜 어마어마한 적극적인 돈 풀기를 했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은 좀 한 걸음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타났을까? 그럼 최근에 보시면은 비슷한 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웠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긴축을 좀 세게 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일본이었죠. 89년도에. 그렇죠. 그러면서 버블이 딱 터졌고 그때 당시에 좀 돈을 적극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초반에 깨져나갈 때 돈을 많이 안 푸니까 이게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서 당시에 39,000이었던 89년도 여름에 39,000까지 올랐던 니케이 지수가 금융위기 때 7,000까지 빠져요. 얼마 전에 보니까 38,00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고점 34년 만에 전고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많이 안 오른다고 얘기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인고의 시간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긴축을 선택했던 국가들과 돈 풀기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무언가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거고 아주 편안하게 달러 패권을 가지고 돈 풀기를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화된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면이 이런 데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제 이렇게 돈 풀기를 계속하니까 미국이 영원할 수 있냐?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죠. 돈 풀기를 하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지금 사람이 잘 살다가 허리띠를 갑자기 졸라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만큼 옛날만큼 썼으면 또 계속해서 그만큼 쓰고 싶은 게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어려워지면은요 미래에 있는 소득을 땡겨옵니다. 그게 빚이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을 끌어다 모아서 그게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만약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으면 뭐냐? 결국에는 재정 적자하고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앞에 트럼프 행정부 할 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올해 내년 많은 분들이 좀 다른 쪽에 집중들을 좀 많이 하시지만 물론 이제 주식 사이드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성장 AI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지만 저는 좀 이렇게 요즘은 좀 많이 안 보는 것 중에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이슈 요거하고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요 두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건 참고를 그래서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미국의 연준의 입장도 네, 야 이게 금리를 낮출 건 확실한데 예고한 거니까 네네. 정도표를 통해서 세 네네. 번 금리 인하한다 그랬었는데 뭐 3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뭐 7, 80%까지 확률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제로고 5월 금리 인하도 거의 지금은 미미해져 가고 있는. 예, 오늘 보니까 거잖아요. 40% 확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오 부장이 얘기하신 그런 상황들을 연준의 의사결정자들 보고 있을 테니까 네네. 금리 인하를 쉽게 하기 참 어려울 거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예상 외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겠군요.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할 것 같고 시장이 그 원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네.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3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거의 90%까지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그 확률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3월 인하를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5월로 넘어갔다 5월보다도 이제 6월이다라는 6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확인하면 어떤 데이터냐? 결국에는 얼마 전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데이터가 고용지표 거지 않습니까? 예. 고용하고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그러면 그냥 되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연준이 의사결정할 때 데이터를 한 번 보는 게 좋을까요? 두 번 보는 게 좋을까요? 두 번 보는 게 좋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FOMC가 이제 3월 20일 날 FOMC가 있고요. 예. 5월 1일 날 FOMC가 있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 3월 20일 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예. 그럼 이제 5월 1일 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5월 1일 날 보려면 5월 1일 날에는 데이터를 딱 이렇게만 봅니다.
3월 20일에 끝났잖아요. FOMC가. 그러면 다음에 5월 1일 날 모입니다. 그럼 데이터 중에 고용하고 물가를 봐야 되잖아요. 고용이 언제 나오냐면 매월 첫째 주에 나옵니다. 그럼 4월 첫째 주에 고용을 보겠죠. 그렇죠. 4월 둘째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죠. 네. 그럼 4월 첫째 주 고용, 4월 둘째 주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씩 보고 5월 초에 만나는 겁니다. 네. 3월 거 보는 거죠. 그렇죠. 3월 달에 나온 거, 4월 달에 나온 거 한 해씩만 보는 겁니다. 물가 한 번, 고용 한 번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5월 1일 날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자, 근데 만약에 6월에 결정하면 6월은 중순이거든요. 6월 10며칠일 겁니다.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6월 10며칠 날 하게 되면은 뭘 볼 수 있냐면 일단 5월 1일 날 FOMC가 끝났잖아요. 네. 5월 첫째 주에 4월에 고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2달치 보네. 그렇죠. 그럼 6월 달로 넘어가면은 6월에 첫째 주에 고용을 한 번 더 보고 둘째 주에 물가를 한 번 더 본 다음에 FOMC를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6월에 하자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IB들이 컨센서스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하기를 원하지만은 IB들이 6월을 많이 가리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 더 데이터를 바라보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 생각 그냥 한번 썰처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좀 시장에서 혼란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시장은 지난 2000년대 이후에 금리 인하의 패턴을 보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연준이 한번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많이 퍼부어요. 하죠. 짧은 기간에 퍼부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 1월 2일 날 긴급금리 인하에 들어갔는데 6.5였던 금리를 거의 수직으로 찍어내리잖아요. 조금 보다가 9.11 테러 나니까 더 잡아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 1%까지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였던 금리를 5.25%까지 올렸다가 07년도 9월에 금융위기의 분위기가 스멜이 나니까 그냥 확 잡아 낮춰가지고 0까지 낮추죠. 그리고 여기서 양적 완화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요게 2019년도 7월이거든요. 세 번 금리 인하한 다음에 코로나 만난 다음에 나머지 수직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공식처럼 세 번의 패턴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 다음에 뭐가 나와 하면 모르는데 4 다음에 뭐가 나와 모르는데 6 다음에 뭐가 나와 8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 번의 패턴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연준은 금리 인하 한 번 시작하면 화끈하게 한다. 이제 이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지난해 11월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자마자 막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금리 인하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7번 인하한다고 막 뜨겁게 달구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인 7번이면 한 달 빼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빼놓고. 1월을 건넜으니까요. 그러니까. 1월을 걸렀으니까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1년에 8번 하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매번 해야죠. 7번인데 또 그중에도 빅스텝도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해줄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예요. 높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5.25에서 5.2에서 5.5면 금리를 낮추면 0.25씩만 낮춰주면 몇 번 낮출 수 있을까요? 20번, 22번 낮출 수 있죠. 그렇죠. 0%까지 낮추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러 갔는데 안 주는 것과 못 주는 건 다르죠. 보니까 금리 인하하실 게 없어요. 연준이라고 해서 금리 인하하실 게 없어요. 기준금리가 지금 0.5입니다. 그러면 저도 알고 있거든요. 2번밖에 줄 게 없다는 거. 그럼 못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근데 5.5씩 쌓아놓으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2번이나 주실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웬만하면 안 주지만 한 번 주면 퍼줘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퍼줄 게 쏟아져 나오겠죠.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겁니다. 야, 문제 생겨도 상관없어. 왜? 22번을 낮춰줄 텐데. 낮춰줄 그 선물이 연준이 잘한 어마어마하잖아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쌓아둔 게 그러니까, 정책이 여러 개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시장이 느끼는 건 5.5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 타러 올라가서 너무 높은 데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너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느끼는 거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봤었을 때 화끈하게 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죠. 대박 이벤트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미리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재건축을 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죠. 지금 샀어요. 재건축을 할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9월에 한대. 그럼 기분이 어떻죠? 아, 이건 있죠. 근데 팔아야 되나요? 결국은 할 거지 않습니까? 갖고 있어야죠. 근데 또 얘기합니다. 12월에 한대. 아, 하지만 갖고 있어야죠. 이런 느낌이 지금 시장에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오히려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어서 주식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죠? 어차피 낮출 거니까. 결국에는요, 위기라는 건 언제 찾아오냐면 방심할 때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패닉 셀링이 언제 나오냐면 이거는 답이 없다. 연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패닉 셀링이 와요. 그러면 패닉 셀링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기억해 보시면 막 자산 시장이 빠지잖아요. 연준이 양적 완화합니다 해도 시장이 콧방귀를 꼈어요. 그럼 연준이 바이러스를 치료해줘?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스워 보이지만 사실상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는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였죠. 그런 패닉 셀링이 와요.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이거 연준 답이 없다. 백악관에서 돈 풀어봤자 답 없다. 이러면 패닉 셀링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선물 보따리에 좀 많지 않나요?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런 공포감을 느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공포의 전제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살짝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경기도 그렇고 이렇게 안 꺾이면 네. 그게 연준은 뭐 한다고 그렇게 금리를 낮춰요? 이 중앙은행들이 했었던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일본 중앙은행의 실수였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 89년도 여름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미에노라는 사람이었는데, 미에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자산 버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돼 있으니까 네. 금리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참 독특했던 게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가 강세였어요. 왜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산 시장이 막 부글부글 끌어올라도 소비가 좀 세져도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N 강세로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상하게 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 중앙은행이 어떻게 자산 가격을 타겟팅해 하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너무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미에노가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차트 보시죠. 2.5%였던 공정금리를 6%까지 한 번에 잡아 올려요. 1년 만에. 엄청 올라가죠. 야, 일본의 기준금리가 6%대일 때도 있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때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하니까 네. 이때 39,000으로 탑을 찍었었던 니케이 지수가 빵 깨지면서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돌아온 게 38,000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34년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미에노의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잉 긴축이 낳은 엄청난 충격. 이게 사실은 연준도 피하고 싶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버냉키가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던 거죠. 하나만 더 보시면 아서번지의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유명하죠. 이거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70년대 중앙은행 총재였는데 닉슨 대통령의 아삼육이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나 대통령 될 수 있게 좀 해줘. 금리 좀 낮춰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낮추려니까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 스태프들을 설득하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니까 중동에서 석유 수출을 안 해가지고 원유 수출 안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엘니뇨 때문에 정어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기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빼고 물가 측정해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초기에 물가가 올라갈 때 내리는 그런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될 것 같다가 풀어주니까 또 튀고, 그렇죠. 안정이 될 것 같다 풀어주니까 또 튀고. 그래서 이게 65년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차트인데요. 요즘은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약을 먹다가 이 병이 생긴 거예요. 약을 먹다가 나아질만 하잖아요. 그럼 완치되기 전에 미리 끊어요. 그럼 또 올라가죠. 그럼 또 약을 먹습니다. 금리 인상합니다. 조금 나아질만 하면 바로 끊어요. 그럼 또 튀죠. 그러다가 이제 볼커가 이걸 경기 박살 내면서 그때야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 20%대까지 그렇죠.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잡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거대한 침체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수입니다. 미에노의 실수는 과잉 긴축을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아서번지의 실수는 과소 긴축을 대변합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거죠. 지금 미국 금리가 5.5입니다. 높죠.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잉 긴축에 대한 걱정이 더 그렇죠. 많다. 이 미에노의 실수를 갖다가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직 물가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풀어줬을 때는
아서번지의 실수가 다가올 수 있죠. 이러니까 일단 저는 그 과잉 긴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보다는 과소 긴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공포가 저는 최소한 제롬 파월한테 더 있다고 봐요. 아, 네. 네. 저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면 미국 얘기고. 네. 아니 본인이 그 선배 아니에요, 아서번스가. 네네. 아니 뭐 일본은 일본 경제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찍혔던 게 아서번스인데 본인도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2년 남았잖아요. 네. 본인도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볼 때 일본의 미에노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서번스를 생각할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그래서 성장과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물가의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예. 연준은.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미 22년도, 23년도에 미국의 고용은 탄탄했어요. 네. 근데 물가만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뭐라고 한 거냐면 성장을 희생시켜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그러면 과소긴축의 리스크보다는 과잉긴축의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이렇게 빠르게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해서 성장이 박살나고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성장이 탄탄한데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나요. 잘하면 둘 다 되겠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네.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죠. 네. 와 이거 고용은 여전히 탄탄한데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와 이거 영웅이네. 이거 잡으면 영웅이 되잖아요. 노랜딩이야. 그러면 파월 회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들. 네. 이게 잘못 가면은 과잉긴축, 과소긴축 뭐든지 터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제대로만 가면 대박이 나는 거죠. 역사상 영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요즘 축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약한 팀인데 월드컵 결승에 나간 겁니다. 이기면 대박 나고요. 지면 쪽박 찬다고 해보죠. 그럼 경기 운영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화끈하게 할까요? 아니면 보수적으로 하죠. 그렇죠. 초반에는 탐색전 되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전반전은 적어도.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화끈하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빅스텝으로 팍팍 움직이기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 때문에 파월 회장이 이번에 FOMC 때 했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해요. FOMC 때 첫 번째 그냥 핵심 용어는 그거죠. 3월에 인하를 기대를 하는데 too early다. 너무 빠르다. 이거는 기준금리나 천천히 할게요 하고 3월엔 안 할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훨씬 클리어하죠, 말이. 3월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됐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물가도 좀 안정이 돼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럼 물가 안정됐으면 여기서 더 뭐가 나아지란 얘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더 좋아질 것도 없고 지금이 딱 좋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더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는 레벨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황이 더 이어지는지를 보고 그때 퇴원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 나아졌으니까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나아졌는데 이 상태가 며칠 더 이어지면 내보내줄게요 이 얘기죠. 그래서 피어리어드 시간의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가 이어지더라도 일단은 참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월 회장이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FOMC 때 보면은 이 끝나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질문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두 번째 질문했던 사람이 닉 티메라우스가 질문.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 예. 이분이 옛날에 이제 연준 대변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변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금리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약간 제가 파월 회장이었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질문 이렇게 합니다. 테일러 룰 아냐? 테일러 룰에 보면은 지금 금리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5%입니다. 높잖아요. 근데 물가가 5% 오릅니다. 그럼 사실 이 높은 금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라고 하죠.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금리는 명목금리인데 물가를 차감을 해줘야 실질적인 그 금리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 실질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닉 티메라우스가 얘기하는 게 이거죠. 금리는 5에다 고정시켜놨는데 물가는 9에서 3까지 내려왔다. 금리가 5인데 물가가 3이면 실질금리가 2%잖아요. 그렇죠. 실질금리가 2%면 높은 거 아니냐. 높은 거죠.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내려오는 만큼은. 그게 이제 티미라우스의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게 테일러로 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다. 너무 높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체크해 보셨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연준이 당연히 체크하죠. 그러니까 파월 회장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월 회장이 얘기한 게 한다. 네, 테일러 룰도 하는데 테일러 룰 이외에 있는 것들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테일러 룰 이외에 있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파이낸셜 컨디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 환경이죠. 그 금융 환경이 자산 가격입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소비를 자극을 하면서 물가를 또 한번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 환경이 지금 너무 완화적으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립금리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중립금리는 이제 이런 거죠. 잠깐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살인데 힘이 좀 세요. 10살인데 이 아령을 20kg짜리를 드는 겁니다. 20kg가 저한테 맥스예요. 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25kg 성공하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럼 10만 원 받으려고 25kg에도 하면서 얼굴 빨개져도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맥스가 넘어선 거죠. 이미 저는 이제 그 한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러다 쓰러진다고.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러다 저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빨리 저 느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kg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15살이 돼가지고 이제 25kg는 거뜬한 겁니다. 미국 경제가 옛날보다 체질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립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질금리 2%를 받아들일 수 있는 체력이 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의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 금리를 잡아 내리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저기 15살 돼가지고 30kg도 들 수 있는 애한테 25kg에서 무게를 낮춰주면 와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이게 그렇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 그래서 파월 회장이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인적으로는 좀 핑계거리를 찾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연준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오냐면 1월 30일 날 보고서가 나와요. 네. 어떤 보고서냐면 인식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식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나타나는 물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높은지 낮은지. 그냥 하나 여쭤보죠. 미국의 물가가 지금 낮은 편인가요? 어떻게 낮아요? 엄청.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거 물가 안정됐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인식하는 물가하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보는 물가는 달라요. 근데 소비자 물가는 YOY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죠? 이거는 사실 통계 자료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뭐 제가 장바구니 물가 이런 건 전혀 모르는데 이번 설 연휴가 되니까 심부름을 가야 되니까 이제 과일을 사와야 되잖아요. 슈퍼에 가서 과일 사는데 귤값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과 얘기도 와, 쓰세요. 예. 귤이 작년에 2만 원 하던 게 올해 보니까 5만 원이에요. 한 박스가. 그럼 이제 사실은 물가가 올랐다는 지금 소비자 물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면 미쳤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인식하는 물가고 그게 또 시차가 있는 거고 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1월 30일 날 보고서에 이런 게 올라와요. 연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인식한 지난 12개월간의 물가 상승률과 실제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2년 초까지는 비슷했대요. 그런데 22년 이후부터 물가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런 인식 물가 상승률은 실제보다 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래요. 11월 CPI가 3.1까지 내려왔는데 인식 물가 상승률은 6.4에 달했답니다. 와.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친절하게 연준에서 그래프를 붙여줘요. 그 그래프가 이겁니다. 잠깐 보시면 여기 점선으로 된 게 perceived infl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인식 물가예요. 네. 이게 CPI가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 차이가 확 내려오고 있는데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게 6.4고요. 이게 3.1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아직 물가가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인식 물가가 저렇게 같이 떨어지긴 떨어지네요. 떨어지긴 떨어지죠. 저 떨어지는 것도 전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 인식 물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기름값. 기름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죠. 많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식 물가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게 맞다면 이거는 결국에 하나의 그 꺼진 불 같은 겁니다. 불씨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함부로 후퇴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겠죠.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이창용 총재가 해요. 하는 이창용 총재 그 인터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설 중에 2월 1일 날 연설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CPI 상승세보다 생활물가 상승세가 더 낮지만 한국은 생활물가가 CPI보다 평균 0.7이 높다고 해요. CPI가 2.8까지 내려왔어요. 와, 그럼 안정됐네. 네. 근데 생활물가는 그러면 0.7을 더하면 3.5죠. 3%대 중반이고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면 조금만 충격이 와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뭘까요?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아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왔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인식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코어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가 있더라고요. 의지가. 네. 그죠?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여기다 대고 딱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서 팍팍 잡아내린다? 그것보다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해졌을 때 움직이고 싶은 경향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신중할 거다. 네네. 미국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미국이 신중해지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양국 간 금리 차이도 네네네.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어쩌면 그렇게 네. 안 되길 바라지만 어쩌면 중앙은행의 비우호적인 경기 대응, 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도 중앙은행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이 되면 그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네네.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기가 일순간에 침체 일로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보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안정돼 있던 실업률이 팍팍 튀어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무서워하는 반대편 사이드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과잉 긴축하니까 그럼 한순간에 훅 갈 텐데 네. 이제 이게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늦추면서 막 너무 보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앞에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인즉슨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바켓에 5.5%짜리 금리가 있는 거죠. 0.25짜리 세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번을 던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던질 수 있는 게 22번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힘들어 보일 때 하나만 던져줘도 되게 큰 힘이 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러면 하나만 던져줘서 좀 멀쩡해지면 나머지를 안 던지면서 총알로 싸울 수가 있어요. 나머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하나로 성장을 부양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안 주고 버티다가 훅 가면 이거 전부 쏟아부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연준 입장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계속 버티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내야 된다? 아니면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 보면서 네. 천천히 혹시 하나씩은 모르니까. 던져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슈런스. 그렇죠. 보험적인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라드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네. 작년에 은퇴한 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매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 1월 FOMC 하기 직전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매파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러드는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기 전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르면 3월에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죠?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2에서 2%, 2.5 사이인데 지금 5%짜리 정책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향후 50bp 인하와 같은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리 하나 정도 던져놓으면 간보기로 하나만 던져놔주면 천천히 가도 될걸 이거 아끼겠다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50bp, 100bp나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커져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블라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적 긴축도 속도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양적 긴축 속도 조절도 양적 긴축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양적 긴축을 막 하다 보면 일순간에 단기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레벨에서 출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적진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트럭으로 빨리 갔다가 이제 적진에 어느 정도 좀 다가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트럭에서 내려서 사주 경계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여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설하게 잘못했다가 중간에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적 긴축 관련 전문가가 로리 로건이라고 댈러스연은 총재거든요. 그 사람 인터뷰가 위에 나오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 양적 긴축 그 축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준 자산 감축 속도를 늦출지 결정하기 위해 여갈 피해의 잔액 감소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대차 대조표를 좀 더 천천히 정상화하는 것은 불시에 멈춰야 할 확률을 줄인다. 조금씩 줄이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인하를 먼저 해주면 나중에 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현재의 긴축적 기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서비스 해주자는 얘기죠.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긴축과 완화를 적절히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험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앙은행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막 뭘 한다기보다도 네네. 혹시 모르니까 네네. 하나 보고 하나 던져놓고 그렇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고.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오 부장 얘기대로 자기가 완전히 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아서 번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우등생 정도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늦추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다. 예, 아이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6월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 6월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바라볼 수가 있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연준에서는 올해 3번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이비들은 서너 번 인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3번 인하를 한다면 6월에 만약 시작한다라고 하면 9월하고 12월을 찍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7월하고 11월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한 번씩 보고 가야 돼요. 11월은 또 선거 전후예요. 그렇죠. 이게 11월 5일이 대선이고 7일이 이제 FOMC라서 뒤긴 하지만 이 전후해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암시를 주게 되면은 그렇죠. 트럼프 후보 쪽에서 난리를 부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그러니까 7월하고 11월보다는 6, 9, 12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12월 달은 거의 할 게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4번을 가게 되면은 7월 쪽을 한 번 더 선택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볼 때 연초에 이제 드렸던 말씀 그거였던 것 같아요. 3월에 인하를 시작하고 7번 인하한다 연내에 그 전망이 좀 강했을 때 드렸던 말씀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시작을 할 것 같고 시장이 원하는 폭보다는 작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조금 그 기대가 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페드 선물을 보면은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을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까지 현재는 5번 인하를 보고 있고요. 참고로 내년 여름까지는 7번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말까지 7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 연준과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붙은 겁니다. 연준 쪽으로 시장이 그러네. 딸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우리가 예. 너무 과했지 이런 얘기들 한다면. 네,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연준이 쓰는 이 엑셀이라는 칼은 연준이 쓰는 칼은 옛날에 비해서 6배, 7배의 위력을 내요. 예를 들어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합니다 하는 순간 7번을 반영해요.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럼 지금 5.25, 5.5라고 해도요 금리가 연준이 말 한마디만 암시만 주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시장 만기가 엄청 많다고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5.25인데 지금 회사채 이거 지금 롤오버 하면 난리 나지 않겠냐. 만기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난리가 날 거야 이런데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하 해볼까? 라고 하니까 막 시장 금리가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1월달 회사채 발행이 사상 최대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그러면 이 한 번에 암시만 줘도 어마어마한 힘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때는 급발진에 대해서 이게 쓰기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 생각하면 늦게 출발해도요 효과가 워낙 세니까 빠르게 쫓아갈 수가 있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 이거를 이용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는 부글부글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웠으니까 시장이 연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연준도 시장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려는 면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는 보험적 인하의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면 처음 시작을 할 땐
금리를 낼 때 팍팍 내리는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전에는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연준 기준금리거든요. 파란색 선이. 금리를 94년에 한 번 올린 다음에 95년에 3번 내리고 97년에 한 번 올리고 그 다음에 98년에 3번 내리고 그 다음에 조금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만 간 적이 아니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조절한 적이 있어요. 연준이 바라는 건 이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시장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무르거든요.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높은 금리가 사실 저런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는 아직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군요. 네. 연준이 조금 늦게 또 천천히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사실 금융시장이 강건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물가의 하락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 되는 그 국면이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를 확 잡아내릴 때는 대체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났다든지 네. 뭔가 자산의 버블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4년 혹은 2025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다라는 거는 나쁜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시장이 그렇게 크게 크래시가 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오건영 부장과 함께 2024년도에 연준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힌트를 가져봤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께서 한번 공부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건영 부장과의 신가대화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오건영 부장과는 3월에 한번 더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